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로스 안방 극장 가다. 극장 가다로 또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엔 안방 극장 가다죠. 네, 지금 IPTV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인 영화를 한 편 골랐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말이고 내년 초에 뭐 골든글러브니 뭐 바프타니 오스카니 이제 시상식들이 쭉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라서 영화들이 이제 뭐가 나오고 뭐가 들어가고 이제 잘 이게 정보도 없고 극장을 못 가니까 일단 2020년도에 우리가 좀 놓쳤던 영화들 이런 거 중심으로 또 오스카 작품상 후보작들로 예상되는 그런 영화들을 위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놓쳤던 영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영화 국내 영화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멤버를 소개합니다. 아, 멤버 소개는 안 했습니까? 오샹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샹입니다.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욱입니다. 김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자, 무용보 브로스 안방 극장 가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람 하나 받아다 며칠 좀 데리고 계시죠. 아니 앵겨? 맡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너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하면 참 낙인 거잖냐. 유괴범이 뭔데? 언니를 데려온 사람들인데 오빠? 어제 통화하셨던 김 실장님께서 현재 사망 중에 계시거든요. 너 자꾸 그렇게 웃으면서 찍으면은 너네 엄마 아빠가 여기서 그냥 살라 그러겠다. 최대한 슬퍼야 된대. 자, 아우 슬프다. 자. 내가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저 아빠 만나러 가요? 네가 애를 일단 여기다가 데려다 줘야 될 것 같아. 네,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이번엔 안방 극장 가다죠. 73회 73번째 영화는 홍의정 감독의 소리도 없이입니다. 소리도 없이. 영어 제목은 Voice of Silence입니다. 이거 번역을 잘 한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Voice of Silence.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 같기도 하고요. 바로 이게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거를 역시 코로나 시대라서 극장에서 좀 걸다가 바로 IPTV로 직행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독립영화 같기도 하고 약간 실험적인 것도 있고 좀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IPTV로 오자마자 봤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도 없이 홍의정 감독의 영화고요. 홍의정 감독은 이 영화로 장편 데뷔한 거죠. 네, 데뷔작이죠. 예, 네. 장편 데뷔했고 근데 데뷔작인 것 치고는 라인업이 좋네요. 그죠? 라인업도 좋고 뭐 예. 영화는 때깔이 아주 뭐 예. 잘 찍은 것 같아요. 네. 네. 주인공이 남자 2명이죠. 네. 말을 하지 못하는, 말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가요?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청각장애는 아니에요. 말을 못할 뿐이죠. 청각장애는 아니고 말을 못하는 거네요, 예, 진짜. 말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저 말을 한 마디도 안 해야죠. 예, 못한다고 봐야겠죠. 옛날에 예. 이제 보통 청각장애를 비하해서 벙어리라고 했죠. 귀머거리 벙어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청각장애를 비하하는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짜 벙어리인 예, 거나요? 네. 예, 태인 역으로 유아인이 나왔고요. 네. 그 유아인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걷어서 키운 사람인 것 같죠. 네. 창복이라고 네. 유재명 배우가 나왔습니다. 키우고 이제 뭐 일거리도 주고 같이 일하는 관계로 이렇게 네. 예, 약간 발전을. 뭐 아버지 같기도 하고 형 같기도 하고 네. 사장님 같기도 한 네. 그런 역할을 하죠. 멘토. 이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관계인데 네. 거의 가족이죠.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네, 같이 살진 않아요. 네. 유아이는 동생이랑 살고 있죠. 예. 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미션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또 사람을 좀 맡아달라. 근데 그 사람이 아이였고 유괴당한 아이였고 그 유괴당한 아이 역으로 문승아 배우가 나왔습니다. 초이라는 역으로 나왔습니다. 초이. 배초이죠.
아 배초입니까? 네. 아역이죠, 아역. 네네. 배우는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홍희정 감독의 소리도 없이. 다들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좀 입소문을 좀 탔던 것 같아요. 유아인이란 배우는 이제는 그 네임드잖아. 그렇죠. 그렇죠? 티켓 파워도 뭐 엄청나고요. 예, 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네. 그렇죠? 굉장히 자기 소신 있게 인터뷰 같은 거 하고 그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완드가 죠 예, 예. 우리는 옛날에 선생님 영화 때 네. 완드기로 소개도 했고, 또 베테랑에도 베테랑의 이제 그 어이가 없는 어이없는 재벌이세로 네, 나왔던. 저기서 나왔죠. 예. 그리고 이 유재명은 또 요즘 아 그쵸. 또 인기가 많이 그때 뭐 바람인가 거기서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비밀의 숲에 그 차장 검사로 나왔던. 네. 네. 아주 뭐랄까요 다들 좋아하는 약간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스크린에서 조연이나 단역으로 많이 봤는데 점점 비중이 생기더니 아주 이제 중견 배우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 문승아라는 아역 배우 아주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혜성같이 등장한 그렇죠? 아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연기를 잘해요. 왜 이래? 눈빛들이 나는 좀 약간 체구가 작은 성인인가? 나는 좀 의심했어. 아 근데 얼굴 외모가 얼굴이 그렇죠. 어린아이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어른 같아. 눈빛이 아우 여러 개를 닮았는데 그래서 이 영화에서 아주 유아인이 말을 안 할까 그 답답함을 얘가 다 이렇게 해소를 해주죠. 네. 이게 이제 약간 저예산 독립 영화 같은 형태로 개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장에서 못 봤는데 지금 IPTV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많은데 내가 주변에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그 서베이를 해보니까 딱 반으로 나눠요, 진짜. 그 영화 진짜 괜찮았다. 이거랑 그 영화 별로야. 막 이게 딱 반으로 나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찬실이 같은 경우에는 네. 안 본 사람이 많고 네. 그렇죠. 안 본 사람이 많은데 본 사람들은 대부분 좋다고. 좋다고 그러고. 네. 그런 거였는데 소리도 없이는 대부분 많이 봤어.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대부분 많이 봤는데 호불호가 딱 반으로 나뉘더라고요.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무용고 브로스들이 어떻게 봤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우리들도 나뉠 것 같네요. 그런가요? 네. 느낌상. 이 설정을 이거는 지금 새로 나온 개봉작이니까 게다가 또 블랙 코미디고 네. 좀 약간 미스테리 스릴러 좀 같은 것도 좀 있고 예. 약간 좀 상황극 이런 것도 좀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설정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네. 해주세요. 이 태인과 창복 이 두 2인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시체 처리반? 예.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좀 세요, 과격해요. 이 설정이나 이 소재가 그렇죠. 범죄자들이 많이 나오고 네. 게다가 그걸 블랙 코미디로 네. 형상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살벌한 얘기죠. 사람들이 이 영화 싫다는 사람이 거기에 불편함을 좀 느끼는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살벌한 얘기인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을 해서 그래요. 맞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느낌도 약간 들고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살인을 하는 그 조직 범죄단에 소속돼 있는 멤버는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하청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치워주고 청소해주는 일을 그러니까 시체 하는 처리반. 거죠. 예, 근데 위장 직업은 계란 장수죠. 예. 그렇죠. 뭐 위장 직업이라기보다는 그 일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시작은 아니죠. 투잡이에요, 투잡. 투잡이겠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열일합니다. 근데 여기. 시체를 처리하는 거나 계란을 파는 거나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일에 임하는 자세로 그렇죠. 둘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일단은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게. 예. 예. 성실하고. 성실하고. 예, 그리고 또 이 창복이라는 캐릭터는 뭐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저씨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그렇죠. 말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순수해. 예,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자기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 태인이를 내려주는 곳에 할머니 한 분이 맨날 앉아서 야채 같은 거 팔죠. 나물 같은 거 팔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늘 계란을 챙겨줄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태인이가 어릴 때 걷어서 또 키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하는 일은 이렇게 살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빨리 기도 테이프 들으라고 그러고 기도 맞다. 그 테이프 교회 가야 들어. 되고 교회 잘 안 가서 지금 이상한 일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좀 재밌던 장면이 네. 처음에 이제 나오는 첫 시체를 안매장할 때
유아인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시체를 묻었는데 아이고 야 이거 잘못 뉘었나 보다. 예. 북쪽이 저쪽이다. 맞아. 머리를 북쪽으로 놔야지. 그리고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 하나 들고 그렇죠. 기도도 기도해주죠. 하잖아요. 예. 그 나름 죽은 장례식을 사람을 위해서. 치러줍니다. 안매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상해. 예, 영화. 특이한 캐릭터죠. 그리고 이 주인공인 태희는 네.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모든 걸 표정으로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뭐 몸동작으로 얘기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연기하기 어려운 역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시각장애인은 연기하기가 나쁘지 않은데 말을 못하는 역은 표정 이런 걸로 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여기서는 듣기는 해. 예. 예, 듣는 거는 가능하죠. 네. 듣고 쓰는. 그러니까 이거 능력은. 봤을 때 어렸을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으면 이렇게 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귀가 안 들려야지 말을 못하는 건데 여기서는 아예 그러니까 듣기는 하고. 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이제 자기의 생업에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그 범죄 조직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김 실장이라고 실장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냥 목에 무신하네. 예. 강성이죠 강성. 예. 이 김 실장이 갑자기 예. 사람을 하나 맡아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복이 하는 얘기가 유재명이 저희는 죽은 사람만 모시는 게 일이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거절하려고 하는데 거절을 못하게 막 푸시를 하는 거죠. 김 실장이. 그렇죠. 좀 하라만 해라 음.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음. 눈을 부라리면서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맡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맡게 되는 사람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인 거예요. 그렇죠. 네. 토끼 가면을 쓴 예. 아이였죠. 9살인가 10살인가요? 그렇죠. 그 정도 11살이 11살 정도 된 소녀를 맡아달라 네. 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것도 이제 일종의 배달 사고가 난 거였죠. 그런가요? 예. 원래는 그 아이가 아니고 3대 독자인 그렇지, 아들이다. 네. 아들을 유괴했어야 되는데 아들을 유괴했어야 했는데 잘못 유괴가 됐었죠. 맞아, 맞아. 네. 거기에 약간 이 남녀 차별에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젠더 문제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김 실장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음. 예, 그 범죄 조직의 그 실장이 하도 뒤로 딴 꿍꿍이가 많았던 거예요. 딴 주머니를 많이 그래서, 찼던 그래서 거지. 자기가 그냥 독립 활동을 하면서 이 유괴를 해서 장남을 3대 독자를 가지고 유괴해서 보상금을 좀 많이 받아내려고. 그렇죠. 돈 뜯어내려고. 네, 돈 뜯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꼬이기 시작한 이놈이 거죠. 따로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렇죠. 그거 네. 뒤처리를 얘네들한테 시킨 거지.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네.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게 유괴범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이. 근데 이제 범죄 조직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맡아달라고 했으니까 이걸 또 못한다고 얘기도 못하고. 근데 이 창복과 태인이 사는 곳이 다르니까 창복이가 사는 곳은 조금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 있는 곳이고 이 유아인이 사는 곳은 굉장히 그 시골에 굉장히 독립된 공간에 있는 아주 시골의 촌가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 눈에도 안 띄고 하니까 네가 좀 데리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데리고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 유괴 전문 이 범죄 조직인데 거기도 다이나믹 듀오가 있잖아. 네. 그렇죠. 걔네들도 웃겨. 거기서 왜 그 군대 말투 쓰는 그 애잖아. 등치 큰 애. 걔도 네. 웃기고. 그러지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말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계속 범죄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살벌한 범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그 조폭들이 나오고 네. 이 주인공 둘도 사실 시체 처리하는 범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유괴 전문가들 이 두 듀오가 있고 또 나중에 보면 또 장기 밀매하는 진짜 나쁜 놈들이 나오잖아. 그렇죠. 부부 네. 거기도 듀오죠. 근데 걔네들도 되게 아주 평범하게 보이고 그게 일상이니까 그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무직 직원들이 네. 네. 업무 처리하듯이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좀 그래요. 우리 저번에 블라인드 멜로디 할 때도 네. 그런 소재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나쁜 범죄인데 네. 이런 게 자꾸 영화 소재로 되는 거가 나는 사실 좀 불편하긴 해요. 네. 아무튼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유아인이 집으로 데리고 가고 근데 이제 그 유아인은 여동생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을 이 초이란 애가 잘 돌보는 거예요. 맞아. 예? 또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 초이는 사실은 자기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애가 그렇죠. 굉장히 똑똑해요. 예. 똑똑하고 일단은 상황 파악을 잘하고 네. 눈치도 빠르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에 대한 이 애정이 그러니까 애정보다 돈을 내려고 하는 거에 딜을 하려고 한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렇죠. 예. 내고를 하려고 한다는 것까지 눈치를 챌 정도의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이 유아인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약간 스톡홀름 증후군이 좀 생겨서 정이 좀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정은 아닌 정이 거죠. 붙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아주 영화의 예. 묘미죠. 예. 마지막에 그냥 딱 그냥 가는 건가? 예. 그러니까 스톡홀름 신드롬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예, 건가? 아니었던 거고. 그냥 어쨌든 위장이지 위장.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이 아이가 너무 잘하고 자기 여동생도 잘 돌보고 말도 잘 듣고 자기 일도 막 도우려고 하고 이러니까 유아인이 이 아이에 대한 정이 생겨버리는 거죠. 예. 근데 나는 믿고 이 아이를 또 믿게 되고. 나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이 아이가 그 집 자기네 집에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달궈하지 않아. 아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돌아가고 싶어하죠. 아니요. 근데 자기 동생이 사랑받고 자기는 집에서 나중에 그래, 내 몸값을 얼마나 준대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걸로 봐서 예. 얘는 되게 좀 시니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유아인 여동생 그 이름 뭐지? 은주. 은주? 예, 은주한테 그렇게 하는 거랑 유아인한테 하는 거랑 왜 중간에 한번 쭈쭈바 씬 나오잖아. 쭈쭈바 먹으면서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 찍고 그런 씬 이런 걸로 봐서 얘는 여기에 나름 잘 적응하고 물론 뭐 위장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얘는 좀 특이한 캐릭터인 것 같아. 자기 엄마랑 아빠에 대한 그 막 집에 돌아가고 싶고 뭐 이런 것도 나는 아닌 것 같아. 아, 저는 이게 엄청 나는 들어가고 중간에 싶어하는 변곡이 것 좀 몇 개 있다고 봐요. 그 심리 상태가 둘 다. 둘 다? 유아인도 그렇고 둘 다 변곡이 좀 있어서 음? 유아인은 이렇게 점점 빠져들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 여자아이는 한번 들어갔다가 그 중간에 한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도망도 가고.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자기 마음 상태가 마지막에는 되어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유아인은 정말 푹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덫에 걸린 듯한 네. 느낌. 어쨌든 뭐 네? 스토리는 그래서 이 아이의 이제 몸값을 결국엔 유재명이 받으러 가죠. 네.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밀매 조직단이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사고 파는 매매 조직단이 있는데 그 조직단에 넘기려고 하다가 예. 유아인이 도리어 그 아이를 꺼내오고 중앙역 시츄에이션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지. 예. 그 시츄에이션이죠. 아이를 이제 넘겼다가 유아인이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돌려보내는 네. 어떤 그런 이야기가 대략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소리도 없이 이거는 이제 일단 납치극이라고 봐야겠죠. 네. 원래 제목이 소리도 없이 우리는 뭐 괴물이 된단가 그거였대요. 나는 소리도 없이라 그래서 유아인이 여기서 말을 못하니까 그건 줄 알았더니 소리도 없이 우리는 괴물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중의적으로 감독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기니까 뒷부분을 자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원래 제목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끄덕끄덕해지는 거야.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게 이 괴물들을 그린 거죠. 어떤 이 악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지. 얼마나 평범한지 악이.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타치는 블랙 코미디로. 네. 근데 딱 보고서 이거 한국식 코엔이네. 딱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엔 형제 영화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네요. 진짜. 그래, 코엔. 약간 파고를 처음에 봤을 때 뭐 위대한 레보스키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느낌인데 그거는 사실 블랙 코미디라고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건 블랙 코미디라고 하기엔 좀 불편한 지점들이 이제 있는 거지. 이게 좀 너무 이 소재가 너무 좀 저는 좀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커버하는 스마트함이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영화가 끝까지 보시면 끝에 가서는 뭔가 해결이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면서 약간의 좀 잔병감이 예. 잔병감이 엄습하는 네. 그거가 있었다. 하지만 굉장히 특이한 영화였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감독이 이 영화의 원전을 뭘로 밝혔냐면 별주부전으로 밝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토끼 가면을 쓰고 있었구나. 예, 이 아이가 초이가 맨 처음에 그 토끼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거라고 하고. 유아인이 거북 별주부네. 그렇죠. 유아인이 그 토끼를 데리고 가서 이제 간을 용왕님에게 빼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지. 예. 근데 그거를 이 토끼는 호시탐탐 도망갈 기회를 노리고 결국엔 거짓말을 해서 도망간다. 예, 말 그런- 되네요. 예, 범 내려온다. 그렇죠. 중간에 그게 나오는 상황이구만. 네.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 초이의 마음은 시종일관 호시탐탐 도망가려고 했던 거가 아닐까. 하지만 살기 위해서 이제 계속 뭔가 노력하고 자기의 스마트함을 발휘하면서 살아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보면서 뭐 이런 찝찝함, 이 잔병감이 있는 영화들의 약간 맛을 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찝찝함 이게 무용보하면서 무용보하면서 이 찝찝한 게 사실은 그 전에는
보고 나서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는 왜 기분이 나쁘지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리도 없이의 배경은 예산이에요. 저기 충청도 있는. 충남 그래서 대산. 예, 그래서 막 시골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다들 순박해 보이고 아까 얘기했던 막 아이들 밀매하는 사람들이나 유한이나 유재명 씨나 다 순박해 보인 외모와 말투 막 이렇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들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영화의 마지막을 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너 어떻게? 영화 잘못 보고 있었어. 너 이거 찝찝하게 봤어야 되는 게 맞고 너 그냥 순박함에 가려져서 되게 이 상황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어? 아니야. 아주 영리했던 여자 소녀에 의해서 유아인은 자기가 마치 되게 정의를 구현하는 듯한 아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 자기가 되게 순간 착한 일을 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걸 마지막에도 한 대 머리 띵 하고 때려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그 초희 납치가 된 이 아이의 그 영특함이 어떻게 보이냐면 처음에 유재명하고 유아인이 이 아이를 봉고차에 태우고 가는데 저 이제 죽어요라고 물어봐요. 그렇지. 유재명한테 아니야 우리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아빠 친구들이야 하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고 이 아이는 아빠가 돈 안 준대요 이렇게 물어봐요. 얘는 다 알아. 이거는 11살의 입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거를 반추해보면 결국 이 친구가 집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3대 독자인 남자아이가 있는 남동생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어떠한 생활을 지냈는지 어떻게든 기필코 예쁨 받고 살아남으려고 그 어린 나이부터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유아인의 집에 갔을 때 그 은주라는 동생 여자아이를 봤을 때 와 어떻게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한테 은주 착하잖아라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은주는 착하잖아. 너 언니 말 잘 듣지. 은주는 착하잖아. 이 말을 계속 심어줘요. 그러면서 은주의 행동을 바꾸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기 동생한테 했던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예쁨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던 게 이제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죠. 그럼 진욱이 너는 이 영화에서 이 은주 얘도 괴물이다 이거야? 착하고 그냥 그런 애가 아니고 얘도 모든 거를 다 조정한 뒤에서 빅픽처로 그런 어떤 은주가 뭘 주장? 뒤통수를 때린 게 은주라는 거잖아 지금 마지막에. 그쵸. 은주가 아니고 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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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게. 갑자기 좀 은주가 괴물. 은주 초이입니다 초이. 외모는 약간 괴물같이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그렇긴 했지만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했다라고 뭐 초이는 그냥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유괴된 상황도 알고 있고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나 그러니까 유아인이 자기만 그 밀매하는 그 집에 남겨놓고 갈 때 그 눈빛들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집에서 나오려고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초이는 정말 살궁리를 하려고 거기에 역할을 최선을 다했던 거고 중간에 사실 그 얘기했던 약간 무슨 가족신 같이 예쁘게 사진도 찍고 그런 거 빨래 넣는 네, 저는 그거는 그냥 악의 없이 봤어요. 뭐냐면 충분히 11살의 아이는 저 상황에서 저렇게 놀 수 있어.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던 곳조차 마지막 엔딩에서 어쩌면 그것까지도 그 당시는 즐길 수 있지만 결국 초이의 마음에는 어찌됐건 의도적으로 그랬다. 어찌됐건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애가 이상하긴 이상해. 왜냐면 이 시체 처리반이 거기 자기 일하는 데를 데려가잖아요. 얘를. 그렇죠. 데려가는데 거기서 막 저기서 피 튀기고 있는데 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얘도 이상한 아이긴 해. 나중에 그리고 뭐 집에 뭐 경찰관 뭐 이런 그 씬들도 보면 애가 오히려 유아인이나 유재명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다 좀 이상한 거지.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좀 정상적인 애는 얘밖에 없잖아. 초이 유괴 당한 아이. 근데 얘가 제일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 얘가 제일 이렇게 눈에 띄는 역이기도 했지만 딴 사람들 다 범죄자고 악인인데 얘도 좀 약간 이상한 괴물 같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진욱이한테 물어본 거야. 얘도 괴물이었나? 저는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존 본능이다. 네, 또 아주 똑똑한 아이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자기의 플랜을 이루어간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리어 저는 이게 블랙 코미디일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악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악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순박함, 역설이죠. 그 아이러니가
그리고 이들의 미련함, 악함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내재돼 있는 선함,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게 좀 우리한테 좀 아이러니한 느낌을 좀 주고 그렇게 다가오지 않나. 난 이 영화에서 생각했어요. 예. 질문거리가 몇 가지 있는데 네. 이 영화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혹은 한 명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그럼 한 순간이라도 유한이라든지 아까 그 초이라든지 이런 입장이나 이런 순간들에 감정이입이 된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저 상태라면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들어본 적 있어요? 난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캐릭터들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좀 오케이. 만들어낸 이 감독의 의도에 의해서 감독이 각본까지 쓴 거죠. 네. 어땠어요? 저는 뭐 어떻게든 저 감정과 저 표정을 좀 읽어버리고 노력한 거는 유아인이었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유아인한테 좀 몰입을 하게 되겠죠. 관객 입장은. 난 3번이 다 있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네. 유아인이 말 못하는 그 순간에 그 까만 양복을 딱 들었을 때 까만 양복에 집착하잖아. 그리고 그게 자기를 바꿔줄 거라고 믿는 순간이 있거든. 그때 나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 유아인한테요. 예. 첫 번째는 그 순간이고 초이는 어떤 순간이냐면 유아인이 밖에 나가면 얘가 시리에 빠져 있고 굉장히 뭐랄까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 유아인이 들어오면 은주한테 잘해. 유아인이 밖에 나가면 자기 신세한탄이나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계속 어떻게 내가 뚫고 나가지? 이러면서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 난 그 장면에서 초이한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 나도 저렇게 무서운 순간이 되면 저렇게 행동할 것 같은. 그리고 3번째는 유재명이 사건을 당하는 그 순간. 거기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3번째가. 근데 감정이입이 완전히 뭐 이렇게 푹 빠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3가지 장면을 보면서 이 영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는 어렴풋이 알겠다라는 순간이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뭐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살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행동하려고 하는 요만큼의 가치. 그러니까 초이한테도 요만큼의 가치야. 난 살아야 되는 요만큼의 가치. 그리고 유아인에게도 이 상황이 너무 싫고 막 이 일을 하는 것도 뭐 힘들고 계속 그렇지만 뭔가 변화를 갖고 싶어하는 그 까만 양복의 요만큼. 그만큼을 바라고 행동하는데 결과는 좋지 않다야. 그만큼의 욕심도 안 된다. 이런 느낌을 주게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거는 네가 하고 있는 평상시의 악행은 요만큼의 희망으로 바꿀 수 없다. 이런 나는 어떤 야릇한 주제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별 수 없다. 뭐 이런 그런 건가요? 거죠. 그래도 별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그 장면은 유아인은 이걸 끝났네 라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죠. 왜냐면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이 영화는 끝났어. 난 도저히 저 상태로 이제 끝났어. 무덤에서 나온 사람 좀비인가요? 이거 찾아보시고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죠. 요 영화에 솔직히 말하면 좀 찬성 못 하겠는 게 나는 영화의 어떤 스토리나 이런 장치, 코엔의 어떤 그런 기법, 혹은 아까 별주부전 얘기하니까 그것도 이해는 가는 모티브긴 한데 솔직히 찬성 못하는 장면이 한 3-4가지가 있었어요. 시골의 풍경인데 너무 아름다워.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대비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저는 살인의 추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살인의 추억이 그 되게 공포스러운 배경인데 그 배경을 너무 아름답게 찍었잖아요. 그 막 노랗게 익은 논들의 모습이며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살벌한 범죄 현장을 너무 아름답게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서 난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았던 거였는데 그게 그 시골의 풍경이 굉장히 잘 찍었고 참 예쁜 장면들을 담았어요. 그렇죠. 내가 왜 그 장면을 반대하냐면 나는 이 영화에서 그걸 극도로 대비해서 아까 살인의 추억처럼 정말 이 극도로 아름다운 장면과 지금의 이 상황이 극도로 대비가 돼서 뭔가를 끌어집어내는 정도로 못 갔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냥 아름다웠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한텐 그랬어. 그러니까 김 PD는 이 영화랑 안 어울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 안 어울릴 뿐더러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된 거지.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도리어 이 영화가 약간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감정의 기복을 주기 위해서 이 아이가 유괴돼서 이렇게 보호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호되고 있는 그 장소, 유아인의 집. 그곳은 굉장히 따뜻하게 묘사를 일부러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막 굉장히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뭐 아이가 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골에 있는 그냥 화장실도 밖에 있고 시골에 있는 아주 그냥 총과 허름한 집이고 판잣집이죠, 판잣집.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공간을 되게 따뜻하게 느끼잖아요. 아름답게 느끼고. 그런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특히 그 빨래 넣는 장면. 거기 그 예, 마당은 예, 아름다운데 예. 그 집 안은 예. 완전히 그 쓰레기 더미 쌓여. 아 근데 점점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 같은데 초이가 오고 나서부터는 좀 계속 정리가 되고 계속 변화를 변화가 시키죠. 되고 초이가 굉장히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표현을 일부러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리어 마지막에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확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나는 어떤 걸 묻고 싶냐면 예. 그게 그런 대비처럼 확실히 이제 느껴지냐는 거죠. 나는 예, 그 감각적인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뭐 초이가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꼭 초이가 처해져 있는 공간을 반드시 불안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는 아니 그럴 필요는 없다. 저도 지금 뭐 최강님 얘기도 들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영화 마지막에 머리를 띵 맞은 게 사실 그런 것들이 축적된 거거든요. 그 집에서의 그 예쁜 풍경들 이게 되게 안전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우리가 보는 시선이 유아인의 시선 같은 거예요. 그 집에서 얼마나 그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뛰어놀고 했던 장면들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동안에. 근데 초이가 나타나면서 은주와 막 밝게 뛰어놀고 그리고 유재명하고 유아인하고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막 사진 찍고 사실 그 사진도 집에 보내려고 찍으면서 자기네들까지 찍은 거잖아요. 인질 사진 아니야? 인질 사진. 네, 인질용 사진을 찍으면서 본인들도 웃으면서 찍은 건데 저는 그래서 그게 쭉 쌓여서 결국 유아인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네.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착각과 반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 우리도 관객들로 하여금도 그 장면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마치 유아인이 밀매 조직에 가서 초이를 남겨두고 떠나올 때 그 불안한 눈빛 그리고 초이도 나 두고 가지마 하는 그 눈빛을 우리가 그렇게 봤거든. 그렇게 그냥 정말로 유아인도 어느새 정이 들어있고 초이도 유아인을 보호자라고 느끼고 그렇죠. 이제 그런 눈빛으로 보게 만든 장치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이제 다른 이제 감독의 시선이나 유아인의 이런 연기나 이런 게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유아인 같은 경우는 아마 느끼셨겠지만 중간에 그 우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있잖아요. 그 안매장을 하려고 준비할 때 우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작업복. 몸이 좀 불어 있는 게 보이죠. 그렇더라. 일부러 살을 네. 찌웠죠. 15kg를 찌웠다고 아, 하더라고요. 살 찌웠구나. 15kg를 찌웠고 또 재밌는 건 말을 이제 못하건 안 하건 영화의 단 한마디의 대사 없이 그냥 하는 이런 감탄사나 이런 정도의 소리만 내는데 이 캐릭터를 설명하려고 감독이 유아인한테 고릴라 영상을 링크해서 보냈대요. 고릴라. 그래서 살을 쪘구나. 네. 그래서 고릴라가 내 영역을 침범당했을 때의 행동 양식을 보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되게 의도적인 거고 유아인의 연기나 이런 부분 고릴라 말 못하잖아요. 막 소리로만 내고 막 그 덩치에 근데 그런 것들이 캐릭터 설명에 참고를 하라고 이렇게 보냈다는 걸 보니 근데 고릴라는 보통 이렇게 막 폭발을 하잖아. 네, 폭발 분노의 하죠. 폭발. 근데 유아인은 끝까지 뭐 이렇게 폭발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계속 눌려 있고. 눌려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정에서 고릴라가 보이더라고. 아, 그 그랬어? 일그러진 표정들 있잖아요. 그 막 일그러뜨리고 막 특히나 유재명이 야 여기 뭐 오신 분들 이거 옷 한 번씩 이거 다 이거 훑어주고 그리고 옷걸이에 걸어야 되고 막 했더니 막 표정 잔뜩 막 일그러뜨리면서 후 불고 막 고릴라가 팔로 사람의 몸을 찢을 수가 있대요. 사람의 몸을 팔을 잡고 이렇게 뜯을 수가 있대. 맹수죠 맹수. 그 정도로 힘이 세고 맹수예요, 진짜 포악한. 그 귀엽다고 그걸 하면 안 돼. 침팬지도 그렇게 힘이 세대. 아무튼 뭐 그걸 느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 그 이 여름이잖아. 덥고 그리고 뭐 이 시골 판잣집에 냉방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은 땀에 팍 젖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또 방에 갇혀가지고 막 있고 근데 아까 그 폴라로이드 씬에서 빨래하고 폴라로이드랑 쭈쭈바 먹는 씬이 있어요. 그 유재명이 쭈쭈바 사와가지고 다 그거 먹으면서 그 인질 사진 찍고 막 물 뿌리고 놀고 막 하는 씬이 있어. 사진 서로 찍어주고. 근데 그 장면이 이 영화에 되게 살벌한데 블랙 코미디지만 그 씬이 나는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 굉장히 잘 찍었어. 나는 이게 완전히 태양이 그냥 장렬하는 그런 씬이야. 여름인데 거기 평상에 앉아가지고 노는. 근데 그 씬이 뭐 모두가 행복해 보여. 진짜 뭐 이게 유괴범인가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 씬을 보면서 뭐 보는 사람들의 그 그냥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인상에 각인되는 그런 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적하는 장면은 사실은 그 농로에 노을이 지는 장면이라든지 그 집에 불이 켜져 있고 그 정말로 고즈넉한 산등성이 밑에 있는 집 한 채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알았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영화의 미덕이라고 한다면 뭐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예. 이 영화가 바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영화 스토리가 저는 보면서 저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이 봤거든요. 나도 없었어. 네. 나도 없었죠. 근데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가는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저번에 민 감독이 소개해준 블라인드 멜로디처럼 예, 이게 어떻게 되려나. 예.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이게 좀 내가 예측을 못하다가 예측을 못해서 흥미롭게 보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끝냈으면 그렇죠. 그러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 그걸 사실 기대하면서 봤잖아. 예. 근데 그 기대를 조금 못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약간 살짝 실망스럽기는 했고요. 근데 그게 의도인 것 같아요. 끝에 네. 흐려버리는 거. 이게 참 이게 약간 실망스러운데 이게 약간 잔병감. 또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무릎을 탁 칠 만한 결론이 뭐가 있을까? 그 형 지금 그거라니까요.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어. 형이 얘기한 무릎을 탁 실망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한테 묻게 되더라니까. 엔딩을 보고 야, 너 뭘 기대했어? 이거예요. 이걸 느꼈다고. 감독이 당신들 지금 무슨 이 상황에서 뭐를 기대했어요? 유아인이 그렇게 도망 나오면서 아까 김 PD형도 얘기했던 그 검은 자켓을 벗어 던지고 영화가 이렇게 엔딩으로 가는. 이거에서 뭘 기대했냐 이거예요. 이거를 난 제가 그래서 한 대 맞은 것 같다라는. 난 그게 제일 불편했어. 그렇죠. 우리는 이제 사실 미안해요. 코엔 형제 영화들 같은 걸 많이 봤으니까 끝에 어떤 스마트하게 또 이렇게 블랙 코미디 스타일로 싹 이렇게 매조지를 그렇게 해주면-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영화거든요. 왜냐면 소재가 너무 세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끝에도 그렇게 확 번진 채로 끝나버리니까.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를 그 보시고 영화- 확인을 좀 해보세요. 예. 잔병감 있습니다. 그 잔병감 잔병감주의. 잔병감인데 마지막에 이거는 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마지막에 영화가 다 끝나면서 뭔가 이렇게 이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끝나면서 그 영화 제목이 블랙 화면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쵸. 그냥 딱 뜨거든요. 네. 소리도 없이 딱 이렇게 하면서 끝는데 그 소리도 없이라는 자막이 음. 너무 변명 같은 거예요. 내 느낌에 이렇게 제목만 보여주면 끝이야? 뭐 끝이야 이게? 이런 뭐야 이게 막 이런 변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약간 좀 그랬다. 예,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 그 예. 블랙 화면이 다 잔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하게 끝내거나 코엔처럼 아니면 엄청난 반전을 주든가. 그래서 좀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네. 이제 잔병감주의라서. 근데 억지스럽게 뭘 하는 것보다 그렇지. 이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저는. 완전 실망은 아니었어. 예.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렇지 이해도 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유보적인 입장. 근데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몇 가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쭈쭈바 장면과 또 이게 이제 밖에 있는 화장실 가는데 애가 무서워하잖아 초이가. 그래서 유아인이 그걸 따라가줘서 밖에서 있는데 유아인이 있는지를 계속 아이가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무서우니까. 근데 유아인은 말을 못하니까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노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보통 노래를 하잖아요 이럴 네, 때. 네. 근데 노래를 못하니까 박수를 치죠. 네. 그렇죠. 그게 난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박수를 치는 장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그런 게 영화가 이렇게 나는 보고서 좀 불편한 지점도 많고 그렇긴 했는데 인상적인 부분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홍의정 감독님 이분이 요런 약간 코엔류의 한국식 코엔류의 어떤 좀 서막을 좀 연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감독은 우리가 맞는 것 지난 같습니다. 계속 지금 여성 감독들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죠. 우리가 이 여자 골프나 양궁처럼 무슨 이게 뭐가 있나 영화에 또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았으나 예. 좀 제작도 행보가, 예. 다음 제작도 좀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거 김 실장하고 유아인이 이렇게 딱 마주하는 장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어디서? 시체 처리하고 밧줄을 이렇게 뒤에 탁 던졌다가 그 김 실장의 구두발 위에 딱 올라가고 너 일로 와봐 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 김 실장이 겁주는 네, 장면이죠. 겁주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용돈 이렇게 챙겨주고 네. 사실은 그 둘의 연령대는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둘의 그 비슷한 연령대 그 극명한 차이를 약간 각과 을 혹은 상하의 그러한 네. 관계도를 유아인의 표정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유아인. 아 근데 유아인이 연기를 참 잘했다는 거는 부인은 못하겠어. 네. 연기를 참 잘했고 다른 배우가 이런 정도로 소화할 수 있을까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네. 힘든 연기를 네, 해낸 것 같아요. 잘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 이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이나 그 이렇게 그렇죠. 약간 일그러 유재명이 지나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낙관주의지. 아니요, 낙관주의라기보다 좀 지나치게 을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예, 좀 지나치잖아요. 너무 저자세요. 항상. 예. 그러니까 그게 불만인데, 그게 불만이야. 예, 유아인이 그게 불만인데 자기가 어떻게나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정으로 그거를 그 불만을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좀 약간 귀엽게 느껴지고 웃기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리고 이게 땅 파는 것도 유아인이 다 해. 유아인이 유재명 위해서 이상 코치만 하고. 그러다가 왜 그러다가 그 김 실장이랑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이 역전됐을 한번 때. 왔을 때 유아인이 가서 김 실장 뺨을 한 대 빡 때리잖아요. 고소하다는 식으로. 예. 아 근데 그것도 너무 웃겼고. 이제 누가 재밌는 연기였어요. 갑인지 을인지. 그렇지. 예. 이젠 야 상황 뒤집혔다 이런 표정으로 하는 거. 예, 재밌었습니다. 항상 그 유재명이 유아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의 것을 탐하면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허튼 데 관심 가지면 분명 큰 사단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항상 얘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듯하지만 결국 유재명은 결국 이렇게 큰 사단을 본인이 겪으면서 또 영화의 또 큰 사건 중에 하나로 남게 되기도 저는 하고. 그 장면도 되게 약간 의외였어요. 그거 좀 약간 억지 같더라고. 의외였어.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장면이어가지고. 나는 딱 코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는 거. 그래도 이 약간 데뷔하는 장편 데뷔하는 감독이 자꾸 코엔에 비교된다는 게 근데 나는 영광스럽긴 할 것 같긴 한데. 영광스러운 건가요 그게? 아니요 한국식 코엔으로 가면 되죠. 뭐. 저는 오히려 이 영화 보고 저는 버닝이 생각났어요. 버닝. 네, 버닝의 느낌과 그 기분 그리고 또 버닝의 유아인도 나와서 그런지 대 이창동 감독을 또 이제 약간 돌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그리고 보니까 진짜 유아인이 버닝에서의 그 약간 욕구 불만과 그런 게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네요. 나는 이 영화의 정말 인상에 남는 장면은 사실은 유아인이 도망갔던 초이를 다시 만나는 장면 같아요. 그때 유아인의 모든 심리 상태는 결정됐다고 보거든. 초이는 거기서 또 갈등하고 있는데 유아인은 거기서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그 마지막에 초이가 선택하는 그 선택과 유아인의 선택은 정반대에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예. 유아인은 계속 데리고 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죠. 아, 내가 보호자가 될게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배신, 배반 혹은 뭐 이런 게 이제 마지막 그 시퀀스에 다 담겨 있긴 한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그 몇 장면을 내가 감정이입했던 순간으로 이해할 뿐이지 이 영화의 얼개를 전반적으로 다 이해 못 하겠어요. 그냥 별로 남의 얘기 같아. 그렇죠? 이거 이게 그냥 우리 구경하는 얘기는 거야. 더 그냥. 웃기지. 그러니까 남의 얘기지. 중요한 건 영화에서 어느 정도 감정이입이 안 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뜬구름인 거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근데 자꾸 코엔 얘기해서 미안한데 코엔 얘기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이입하거나 우리와 동일시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구경꾼으로서 보는 그래서 구경꾼을 그 보면서 재미인데 야, 이게 근데 참 그게- 재밌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지. 구경했는데 잔병감을 주는 건 좀 그렇지. 역으로 재미를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그 정말 이입이 안 되면 구경이 되나요? 되지 왜 안 돼? 나는 안 되던데. 조금이라도. 그거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된 건데. 로마는 그 부분이 공감을- 아니야. 공감을 그거- 못 하겠다 다시 로마는 내가 이입이 안 돼서 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영화는 영화답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장면 강박. 것들이 다 싫은 거야 사실. 강박이 불편. 알았고요. 네. 뭐 그 정도 얘기하고요. 예. 별점으로 소리도 없이를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그러면
별점을 소개해 주세요. 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밥 사주고 영화까지 보여준다면야.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욱이부터. 네. 사실 이번에 이 영화는 진욱이 때문에 한 거죠. 네, 진욱이가 하도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추천했어요? 강추. 네가 추천 안 카톡방에서 나는 원래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자 그랬는데 네가 이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국 영화들을 많이 다뤘는데 잔칫날이나 찬실이는 복도 많지나 그리고 봤더니 앞으로 열릴 그 청룡영화제에서 소리도 없이가 주요 부분에 다 후보로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극장 있을 때 못 봤어 갖고 궁금해서 이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보긴 했는데 예 저는 뭐 소리도 없이 봤는데 찝찝합니다. 예 찝찝해요. 이 원인 모를 이유 모를 찝찝함이 있어서 그 찝찝함을 해결하고자 고민했던 시간들이 어느새 저한테는 영화에 대한 매력으로 이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찝찝한 영화, 잔변감 있는 영화들을 그 잔변을 제가 몸에 묻혀 놓고 그거를 조금씩 닦아내면서 복권 사라 복권. 닦아내면서 지저분하게. 보는 그 재미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소리도 없이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전혀 알지 못했던 감독의 작품인데 제가 무용보하면서 그냥 저 스스로에게 영화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라면 어떤 거냐? 감독을 보고 영화를 본다라는 거예요. 네, 감독을 보고 그 감독의 작품 세계, 영화가 그 작품이다 보니 그 감독의 세계라든가 그 세계관을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무용보를 하면서 비로소 깨달았다기보다 알게 됐습니다. 그냥 조금 넓혀진 것 같아요. 스펙트럼이. 그래서 감독을 보고 작품을 고르는 시선을 갖게 되다 보니 이 감독은 아까 전에도 이제 형들 얘기했지만 앞으로가 사실은 더 주목하고 궁금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소리도 없이가 이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 데뷔작 치고는 너무 잘 찍은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잔변감, 찝찝함을 표현한 거를 몸에 이렇게 남게 해준 게 그냥 이 사람 그래도 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남기려나 막 이런 의구심도 들고 약간 호기심 반도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소리도 없이 보면서 유재명 씨 뭐 최근에 제가 드라마나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아주 좋은 모습들 많이 봐서 기대가 컸었는데 역시나 기대에 아주 부응하는 그런 연기를 좀 보여줬고 특히나 유아인의 연기도 뭐 잘생겼다 뭐 못생겼다 꽃미남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일그러지고 그냥 어눌하고 어둡고 이런 표정들을 잘 고민하고 담아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얘기했던 우리 배초이 역할을 했던 이 아역 배우도 야,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눈빛들을 담았지? 눈치 보고 눌려 있고 그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특히나 영화의 엔딩에서 이 선생님께 입 모양을 보이지 않고 귓속말로 가는 그 표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엔딩의 그 장면을 선생님의 일그러지는 표정으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도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띵 하고 머리를 정신 차려 이놈아, 너 봤던 영화가 지금 어떤 영화였는데 뭘 기대한 거야? 어떤 희망을 봤어? 네가 그러네. 빨리 진짜 내달려 막 이렇게 본 거예요. 아이가 이런 이중적인 그런 것까지 다 연기를 한 거야. 그렇죠. 무서운 아이야. 무서운 그건 무섭다기보다는 생존 본능인데. 예, 그냥 뭐 본인의 생전에 역할을 충실했다면 뭐 연기도 충분히 좋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설명만 들으시면 궁금해 미치실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네.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 최 과장.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영화 재밌는 영화였네 싶어요. 그래. 네. 아니 뭐 이게 제가 범작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쉽다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오늘 이제 여기로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네. 그리고 내가 은근히 재밌게 봤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그럼 한 타이밍을 좀 두고 한 번 더 봅시다. 예. 한 번 더 보면. 그리고 의외로 제가 뭐 아까 뭐 이렇게 이해하게 됐다라고 마지막에 또 어쩌겠어라는 이해함을 넘어서
약간 군더더기 없이 음. 만든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아 잔변 없다. 예. 깔끔해. 그리고 이게 영화가 생각보다 영화적으로. 시간, 영화적으로. 시간 러닝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의외로 요즘 나오는 다른 한국 영화들보다 러닝 타임은 좀 짧은 편이거든요. 1시간 40분 정도 되니까. 그래서 도리어 군더더기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남겨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많았고 보면서 좀 뻔한 영화들 있잖아요. 그 뻔한 문법은 확실히 좀 벗어나 있었고 그러면서 저 흥미롭게 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4.1점 네. 드리겠습니다. 오, 좋은 점수군요. 네. 네. 김 PD. 요새의 영화는 블록버스터는 이제 거의 개봉을 못하거나 미루거나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신작들을 특히.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순간보다는 사실은 나는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드라마나 좀 시리즈물들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 쏠리던 시선들이 약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요즘에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 극장이라는 공간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극장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예.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한 영상들에 더 치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환경에 보니까 따라 그냥 산업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여러분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어떤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영상물에 빠져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나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잔칫날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정말 심하게 나의 이렇게 말하면 감정선을 다 흔들고 또 하나는 거기서 뭔가를 막 찾아나게 하고 그리고 그 흔들린 감정 안에서 뭔가 새로워지는 혹은 내가 뭔가를 다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용기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영화는 과연 그럼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장르의 영화라고 한다면 오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장르도 있어야지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긴 한데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영상물들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나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되게 깊은 고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없지도 않았다라는 게 또 새로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까만 양복에 집착한다든지 정말 나 같으면 저런 어린아이를 내가 만약 저런 상황에서 맡게 됐다면 넌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주거든요. 이 영화가 약간 그 중간점에서의 어떤 장점들이 요만큼씩 욕심 나왔다고 치는 부분이라고 하면 중간 정도 된다라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한 부분에 좀 더 치우친 어떤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개발되는 측면으로 다음 작품을 만드신다면 나 또한 한 번씩은 더 찾아보게 되는 그런 감독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점수는 3.5점 드릴게요. 네. 3.5 나왔고요. 박하네. 어? 김 PD.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올해 나온 한국 영화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요거보다 좀 먼저 나왔던 그 정지영 배우가 감독했던 사라진 시간이라는 영화 있어요. 본 사람? 못 봤는데요. 사라진 시간 그게 이제 아, 조진웅 나오는 그 마을에서 네. 약간 판타지랑 약간 이제 섞어놓은 약간 그런 이것도 약간 장자 얘기 좀 비슷한 건데 그것도 약간 미스터리 스릴러 같은 거였는데 저 자고 일어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뭐 이렇게 바뀌어 있고 네. 갑자기 뭐 이상한 건데 그 영화랑 이 영화랑 내가 두 개를 보면서 어떤 스크립트의 힘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는 뭐 이렇게 되게 대중적인 스토리로 이렇게 이끌어가서 약간 이렇게 가는 거가 아니고 약간 장르물 비슷한 것들이 이제 나오면고 거기에 힘이 좀 실리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드라마에 되게 강하고 그런 건데 그거 말고도 이제는 좀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나온다는 거가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영화의 만듦새나 이런 게 약간 2% 부족하죠. 좀 아쉬웠어. 그러니까 이 사라진 시간이랑 이 소리도 없이를 보고 약간 그 아쉬움이 남는 거야. 이거 아까 영화적인 잔변감 말고 어떤 영화의 완성도에 기술적인. 근데 다들 이게 뭐 영화를 많이 만든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 스타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냈다라는 거는 되게 박수 쳐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홍희정 감독은 여성인데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독립 영화들이나
이런 여성 감독들 되게 극찬했잖아요. 근데 그 감독님들은 드라마나 어떤 우리 일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 되게 파고들면서 되게 섬세한 어떤 시선을 보여줬는 반면에 이 사람은 영화를 계속 만드는 여건이 제공이 된다면 블록버스터나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케일 있는 영화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여성 감독이랑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영화의 어떤 행보에 관심을 좀 갖고 싶다. 선이 국단이구나.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좀 느낌이 모르겠어요. 다음 영화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뭐 내 취향도 뭐 아니고 좀 불편했고 뭐 좀 글쎄요. 한번 다 볼까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3.7점을 드리겠습니다. 또 박하네. 자, 그러면 점수를 합산해 주세요. 네. 4점, 4.1점, 3.5점, 3.7점에서 총 15.3점 나왔더니 3.8점 나왔습니다. 네, 거의 별 4개 근접한 점수가 나왔군요. 커피 값 좀 아껴서 보시라. 요즘 커피도 못 요새는 마십니다. 커피 테이크아웃이라서 네. 테이크아웃해서 드셔라. 네, 지금 IPTV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네. 보시고 그 유아인 요 전에 살아있다. 네. 네. 그것도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반도를 하는 바람에 살아있다를 놓쳤네요. 근데 아 살아있다보단 저는 이 영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살아있다는 그냥 뭐 네. 그 오락? 오락물이니까 네, 좀비물이고 네. 살아있다도 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 유아인이란 배우도 사실 우리가 계속 서포트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네. 네. 하여튼 어쨌거나 이제 음악을 하나 들으면서 마쳐야죠. 여기 저기 김 실장 노래 듣죠? 김실장의 노래를. 김 실장이 가수야? 김 실장이 가수로 데뷔했잖아요. 그래?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 그런 야인시대 노래요? 노래를 부른 강성이죠. 아 그래요. 야인시대? 그래 김실장이 가수예요? 네, 김 실장이 가수 강성이에요. 그랬군요. 원래 연기자였다가 이게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기획사 사장님하고 같이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를 잘하더래요. 그래서 야 너 가수로 데뷔해라 해서 한 게 야인시대 OST를. 야인시대가 언제 영화인데? 엄청 오래됐어요. 아, 그 나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 야인시대. 네. 그 2000년대 초반 드라마인데. 그렇죠. 아, 나이가 좀 이 배우가 나이가 좀 있는 배우니까. 네, 좀 있어요. 되게 젊은 배우인 줄 알았더니. 김실장이 빨리 그렇게 되는 바람에 나는 미궁을 빠졌죠. 이거 어디 가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네. 아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나? 전 크리스마스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 이게 영화랑 안 어울리지만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요새는 저기 가게들 가니까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